자, 이제 본격적인 세션 24년의 바이오 산업 전체를 기술이전 관점에서 돌아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포문은 법무법인 DLG의 조원희 대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024년 라이센싱 트렌드 주요 사례 잠깐 보겠습니다. 제 소개입니다. 저 그냥 라이센싱 협회 부회장으로 얼마 전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라이센싱 이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두고 있고요. 라이센싱 트렌드를 어떻게 볼까? 사실은 여러 잡지 또 여러 논문들에서 트렌드를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좀 비중 있게 바이오 업계에서 보는 그런 이제 잡지나 그 내용을 일부 좀 가져와 봤습니다. JP 모간에서 이제 분기별로 라이센싱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제 3Q까지의 정리된 자료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전체 라이센싱 딜에서 이제 업프론트 전체 이제 라이센싱 토탈 밸류하고 그 중에서 업프론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하는 것들을 살펴본 겁니다. 이 그래프들을 보면은 이제 계속 좀 성장하는 추세가 되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코로나 코비드-19 이후에 업체들 간의 협업 또 라이센싱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서 보시듯이 이제 2020년 이후에 라이센싱 딜의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업프론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에 이제 13%까지 갔다가 점점 더 감소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업프론트 비율이 이제 5%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라이센싱을 하더라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라이센싱이 실제 상용화까지 갈 가능성을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좀 13%로 봤다면 이제는 5%로 적게 본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실제 시판 가능성에 대한 변동성, 불확실성에 대해서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거고 라이센싱 인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는 조금 더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이제 감소시킬 것인가,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배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이제 라이센싱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특히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프론트가 얼마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숫자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당장 이제 우리 매출에 들어오는 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회사들 또 언론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항상 뒤에도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전체 딜 밸류에서 업프론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하는 것들을 이제 눈여겨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사실은 5% 내외에서 많이 형성돼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10%를 넘어가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라이센싱 아웃 할 때의 그 이제 후보 물질 또는 이제 후보 단백질에 대한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단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탑 바이오 파마의 모달리티인데요. 이 왼쪽은 시드나 시리즈 A에서 어느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하는 그래프고 오른쪽은 이제 라이센싱 업프론트 캐시의 이제 분류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냥 전통적으로 이제 바이오로직스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몰 몰리큐얼도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거고요. 근데 하나 눈여겨 보실 부분이 이제 요 밑단입니다. 실제 이제 셀 테라피라든지 아니면 진 테라피, 이뮤노 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드나 A 라운드에서는 이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라이센싱 딜에서는 아직 그렇게 큰 성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이오 업계에서 바이오 스타트업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진입하면서 R&D를 시작하는 곳들은 많이 생겨나고 있고 실제 투자가 이 분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그것이 이제 라이센싱 딜까지를 만들어내는 정도의 임상 진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한편으로 보면은 향후에는 이제 요 분야에서의 라이센싱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가겠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빅파마가 라이센싱 인을 할 때 향후에는 요 부분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숫자의 그 뒤에도 이제 비슷한 도표가 하나 있는데 숫자가 조금 달라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될지 약간의 고민되는 지점이긴 합니다. 이거를 왜 우리가 보냐면요, 라이센싱 딜을 할 때 어느 단계에서 라이센싱 딜이 많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트렌드를 보는 내용입니다. 자, 전통적으로 저희 이제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라이센싱 딜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아예 그냥 초창기에 이제 프리 클리니컬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이제 입도 선매 비슷하게 라이센싱을 하는 거고, 그 라이센싱 하는 거는 뭐 비중이 약간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 페이즈 1하고 페이즈 3는 이 차이가 되게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저기 파란색이 이제 2020년이고 저희 갈색, 진한 갈색이 이제 올해의 트렌드인데, 일상에서는 이제 22년에는 임상 일상에 차지하는 딜 밸류가 훨씬 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엔 딜 밸류가 거의 반토막 났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제 페이즈 3, 3상의 경우에는 이제 딜 밸류는 훨씬 더 늘어났죠.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실은 저희가 보통 우리나라 바이오 스타트업이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라고 하면 대개 이제 프리 클리니컬 또 일상에서부터 준비를 시작하고, 그래서 일상에서 라이센스 아웃이 되든 아니면은 조금 더 후단으로 가든 이렇게 이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제가 주로 하는 이제 라이센싱에서는 대부분 다 임상 일상 언저리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훨씬 컸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3상의 비중이 커진다는 건 뭐냐면, 라이센스 인을 하는 빅파마 입장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점점 더 리스크를 어떻게 분산시킬 건가, 분배할 건가에 고민을 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가장 적은 쪽으로 점점 더 라이센싱 딜이 옮겨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라이센싱 아웃을 해야 되는 회사 입장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복골복이죠. 아예 이제 초창기에 그냥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라이센싱 하든 아니면은 조금 더 끌고 가서 2상, 3상까지 가든, 사실은 이런 이제 전략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이제 라이센싱 딜에 대한 자문들을 하면서 보면 우리가 항상 일상이다, 뭐 대략 이제 전임상에서 괜찮으면 이제 일상 들어가면서 우리 이제 라이센싱 딜 준비한다라고 이제 전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시장의 추세는 일상에서 라이센싱 딜을 하는 게 예전보다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라이센싱 전략을 생각할 때 일상만 고집할 게 아니라 초기에 또는 이제 그 이후로 가서 이 라이센스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를 또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빅파마 모달리티에서 R&D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눠본 자료입니다. 뭐 맨 밑에 있는 이제 파란색은 이제 바이올로직스 부분인데, 이거는 뭐 아까 앞서에서 통계에서 봤듯이 이제 많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씩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는 이제 스몰 몰레큘 부분, 요 이제 회색 부분이 이제 점점 더 줄어들고 있죠. 그 대신에 이제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거는 이제 셀 테라피라든지 아니면은 이뮤노테라피라든지 진 테라피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파마들이 사실은 기업을 인수하든 아니면 라이센스 인을 하든 이제 R&D에 파트너십을 하든 하는 그 분야, 그 모달리티는 사실은 이 이제 스몰 몰레큘은 점점 더 이제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고, 나머지 분야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료에서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BCG에서 이제 이번에 나온 그 뉴 드럭 모달리티라고 하는 이제 그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24년 올해의 파이프라인인데 실제로 이제 수익을 거두는 거는 약 한 이제 5년 뒤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기 24년 파이프라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거는 약 한 5년 뒤 29년에 수익을 본격적으로 창출할 분야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24년이니까 예전에 이제 2019년에 요 파이프라인이 이제 현재 수익을 올리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는 이제 두 개, 컨벤셔널한 거하고 뉴 모달리티가 약 한 6대4 정도의 비율로 컨벤셔널한 게 훨씬 더 많았다라고 이제 보고, 사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매출도 이 비율로 사실은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5년 뒤인 2024년의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이제 뉴 모달리티 분야가 57%, 20% 정도 이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JP 모간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스몰 몰리큘이 점점 더 감소하고 있는 그 추세하고도 비슷하게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분야별로 세분화한 자료인데요. 뭐 그냥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이제 큰 트렌드에서 23년하고 아주 대비되는 그런 분야를 보이는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3년에 보였던 그 추세가 24년에도 그렇게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항체 분야에서는 이제 단클론성 항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훨씬 더 큰 거고요. 이제 뭐 프로틴이나 펩타이드 같은 경우도 여전히 많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트렌드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거는 아닌데, 이 다음 도표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개별 분야별로 현재 어떤 이제 그 파이프라인 레비뉴가 만들어지고 있나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즘 이제 제일 잘 나가는 ADC다라고 하면 ADC는 이제 아주 가파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뭐 이 단클론 항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냥 전체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이 그래프가 밑으로 좀 꺾여져 가는 것들이 좀 있죠. 저기 이제 셀 테라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2년부터 오히려 약간 감소하는 추세가 있는 것도 있고, 이 스템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저 NK 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분야별로 이게 뭐 전체적인 트렌드를 반영한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 이제 세부 분야별로 이런 이제 차이들, 매출에 있어서 차이들을 보인다는 거는 저희가 향후에 라이센스를 한다고 할 때 과연 우리 경쟁사가 시장에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보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아까 이제 JP 모간 자료에서 나왔던 거하고 약간 또 똑같은 그래프인데 숫자가 달라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딜포마라는 곳에서 발간한 자료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2022년하고 2023년 4년을 묶어서 이제 서로를 대비해 놨는데, 이 경우는 보면은 전체 딜에서 이제 페이즈 1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보다 2023년 4년이 훨씬 더 많은 걸로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JP 모간 자료하고는 약간 조금 다르긴 한데, 하여튼 그냥 전체적인 추세에서 달라진 거는 페이즈 3에서 라이센스 아웃이 이루어지는 비율이나 거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트렌드는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라이센스에서의 그런 차이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은 시간에는 우리나라 올해 주요 이제 라이센스 거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뭐 지노맨 컴퍼니가 이제 올 5월에 디바이오팜 스위스 회사에 이제 ADC 관련된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 사실은 기존에 이제 뭐 CD239를 기반으로 하는 항체, 이 지나 111에다가 디바이오팜이 가지고 있는 ADC 플랫폼 기술을 접목하는 그런 라이센스 계약입니다. 자, 보시면요, 선급금이 500만 불이고 전체 그 길 규모는 4조 2,60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선급금이 전체 딜 밸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1%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적인 업프론트의 비율보다는 훨씬 더 낮은 이제 수치입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이제 라이센스라고 하는 게 그냥 내 거를 누구한테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회사하고 공동 개발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예전에 순수한 라이센스 계약보다는 금액의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바이오 스타트업에서 가장 큰 딜이었죠. 그래서 내비게이터 메디신이라는 곳에 이제 IM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계약 기술 이전을 했는데요. 이 선급금이 이제 2천만 불이었고요. 전체 딜 밸류는 9억 2,40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딜에서 업프론트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대략 한 2%, 약간 2% 넘는 정도의 금액이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평균보다는 약간 조금 낮은 느낌이긴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단계를 보면 현재 지금 이제 미국에서 임상 1A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라이센싱이 이루어졌고, 기사를 보면은 이제 비임상 단계 물질이 패키지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이오 스타트업이 라이센싱 딜을 할 때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너무 많이 퍼주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타겟 이거 하나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야, 니네 요 지금 아직 비임상이지만 요것도 괜찮다며, 야, 이것도 좀 주면 안 돼? 해서 예를 들어서 우선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옵션을 준다든지. 그래서 하여튼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딜 규모에서 앞에 업프론트가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이 계약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것까지를 우리가 다 줘야 되나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중간에 이제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 정말 우리가 직접 이 딜의 대상으로 삼을 거 하고, 상대방이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 실사를 하다 보니까 야, 이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도 포함시키자, 아니면 저것도 포함시키자 하는 얘기들이 이제 종종 됩니다만은 딜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고 가야 그 이후에 저희 파이프라인을 잘 유지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이프릴 바이오가 이제 에보뮴에 대해서 자가염증 질환 치료제에 대한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업프론트가 약 1,500만 불이었고요. 전체 딜 밸류는 이제 3억 7,800만 불, 7천만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차지하는 비중도 여기도 약 한 2.5% 정도에 차지하는 비중이었고요. 보시면은 이제 이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하고 상업화 단계별 마일스톤이 있는데, 이 두 비율을 한번 보면요. 보통 여기서는 개발 단계 마일스톤이 이제 8,200만 불이고 상업화 단계 마일스톤이 3억 7,70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상업화 단계 마일스톤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통 마일스톤 페이먼트가 얼마라고 해서 그 금액만을 중요하게 보는데, 이 단계별 마일스톤, 이 상업화 마일스톤은 이미 다 시판이 이루어져야 그때부터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마일스톤입니다. 그리고 대개 상업화 단계별 마일스톤이 많으면은 이 경상 로얄티의 퍼센트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판매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마일스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상하다. 왜 마일스톤에서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의 비중이 왜 이렇게 좀 작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해볼 수 있고요. 혹시 이제 여기서 혹시 에이프릴 바이오에서 오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보고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약을 준비할 때도 이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이 촘촘하고 여기에 상당히 큰 비중으로 마일스톤이 분배가 돼야 이 계약은 예컨대 임상의 성공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업화 단계별 마일스톤이 많다라고 하면 이 시판 됐을 때 그 다음에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임상의 성공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진 않는다라고 그렇게 그냥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솔 바이오 사이언스인데요. 저는 이거는 좀 의미 있는 계약으로 봅니다. 이제 스파인 바이오파마의 기존의 이제 퇴행성 디스크 질환에 대해서 이제 라이센스를 했던
했던 건이고요. 근데 이제 다른 인디케이션에 대해서도 효능이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가 돼서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인디케이션으로 확대를 했던 그 계약입니다. 뭐 선급금의 비중이 그렇게 이제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전체 딜 밸류에 비춰 봤을 때 뭐 그래도 또 역시 한 2-3% 정도 비슷한 정도의 규모는 갖추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처음부터 인디케이션의 범위를 너무 넓히지 말고 지금같이 1차적으로는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인디케이션으로 조금씩 확장해 가면서 우리의 이제 매출을 좀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또 본격적으로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름 테라퓨틱스 뭐 작년에 큰 건이 있었고 올해 7월에도 이제 좋은 계약이 있었습니다. 요즘 계약들을 보면요, 조금 더 계약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선급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옵션이나 마일스톤 기술료인데 뭐 최대 3개의 타겟에 대해서 추가 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주는 것보다는 R&D하는 과정에서 옵션을 부여하고 그 옵션에 대해서 별개로 라이센스료를 분담한다든지 하는 이런 다양한 계약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로노이가 사실은 이런 옵션 계약의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그냥 R&D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냥 공동 R&D 라이센스가 그냥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일단 우선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R&D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옵션을 주고 선택을 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리스크를 분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계약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니가캔 바이오는 공시 내용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알테오젠 크게 이제 계약이 됐죠. 여기서 보면은 계약금이 이제 2천만 불인데 마일스톤이 2억 8천만 불입니다.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8% 정도 되죠. 그만큼 이 이제 회사에 대한 신뢰 또 이제 이 후보 물질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업프론트의 비중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결론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라이센스 영역에서의 최근 동향을 그냥 이렇게 좀 결론을 지어보면 이 AI나 매드테크의 기업과의 협업이 점차로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AI의 관여가 이게 타겟 식별부터 임상까지 지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AI의 관여를 어디까지 관여시킬 건가 이 라이센싱 딜에서도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도표에서 보시듯이 정밀의학, 유전자 치료자나 세포 치료제 분야 또 온콜로지에서 이제 ADC나 면역 항암제 분야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바이오 스타트업이나 대형 글로벌 제약사의 협업 방식이 아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 안 드렸지만 LG 화학이 소가 아니라 라이센스입니다. 라이센스를 받아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큰 대형 제약사하고 이제 바이오 스타트업의 협업 방식이 지금 너무나 다양하게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이센스 계약에서 IP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내 거를 그냥 주면 됐는데 요즘은 협업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 IP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서로 권리 분배를 나눌 거냐 그리고 어떻게 이용권을 설정할 거냐 하는 게 예전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센싱 딜에서 특히 이제 IP의 권리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큰 트렌드 하나가 리스크를 서로 분담하는 것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센싱 분야에서도 공동 마케팅, 공동 판매, 공동 R&D, 공동으로 하는 영역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빅파마가 그냥 가져와서 내가 다 할게가 아니라 야 이제는 우리 서로 리스크 분배하면서 하자라고 하는 그런 트렌드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계약을 할 때 이런 다양한 협업 구조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술 이전하려면 만나야 되는 거죠, 조 변호사님을? 예, 유리하게 계약하려면. 네, 말씀 감사합니다.